6600만 년 전 영장류가 지구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조상인 포유류는 무려 1억 5천만 년 전에 이른 등장을 했지만 거대한 파충류들이 군림하는 지구라는 무대 위에서 수천만 년간 작은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거대한 파충류 포식자들 사이에서 이들은 생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핏빛 사투를 벌였고 제각기 다양하고 기괴한 형태로 진화해 나가며 버둥거렸습니다. 몸 길이 15cm, 무게는 채 40g이 되지 않는 이 작고 귀여운 동물이 우리의 조상님입니다. 참고로 오늘날 애완용으로 길러진 난쟁이 햄스터가 몸 길이 10cm에 몸무게 40g 정도 됩니다. 이 작은 조상님들의 생김새는 오늘날의 나무 따쥐와 비슷했을 수 있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이들과 비슷하게 생긴 각종 귀여운 조상님들의 친척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아마 KPG 대멸종 시기에 상당수가 절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여운 따쥐 조상들의 일부는 땅속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사는 습성상 일부가 살아남아 종의 명맥을 뒷세대에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속 깊은 굴속까지 메아리치던 공룡들의 끔찍한 울부짖음이 아마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기억 중 하나일 것입니다. 대멸종 이전의 우리 조상들은 육상에 군림했던 거대한 공룡들의 위압적인 모습에 늘상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6600만 년이 지난 후 프루가토리우스의 후손들은 공룡의 후손들을 매일같이 기름에 튀겨 먹고 있고 어떤 공룡의 후손들은 굴욕적으로 프루가토리우스의 후손들이 술 먹고 빚은 김치전을 주워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포식자가 사라진 생태계 공백으로 빠져나온 이들은 다시 일부는 들판으로 그리고 일부는 열대우림의 나무를 타고 다니는 작고 하찮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위험한 땅바닥에 비해 나무 위는 상대적으로 안전했고 새로운 먹이가 있었습니다. 프루가토리우스의 족근골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장류가 나무 위로 올라간 시기는 어쩌면 훨씬 더 앞선 시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식이 지상에 살던 포유류들에 비해서 이 발목뼈들은 나무 생활에 더 적합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5800만 년 전 북미에서 처음 등장한 플래시아다피스는 그린란드를 거쳐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먼 훗날 이들의 화석이 1877년 프랑스 메나호수 퇴적지에서 발굴됩니다. 이들은 후손들과 달리 여전히 눈이 측면을 향해 있었지만 이후 천만 년이란 장구한 세월 속에서 탐스럽게 익은 열매나 견과류를 더 잘 분별하기 위해 서서히 정면을 바라보게끔 튀어나왔고 뼈로 된 발톱은 서서히 케라틴으로 된 손톱으로 변해갔을 것입니다. 벌레를 먹던 조상들과 달리 이들 영장류는 과일과 나무의 씨앗 그리고 몇몇 연한 나무 이파리를 씹어 소화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는 나무 열매를 주기 위해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두뇌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500만 년 뒤에 벌어질 일을 미리 알고 있지 않는 한 이 시점의 조상님들은 그 어떤 지성의 맹아도 갖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영장류 일부는 바람에 따라 흔들거리는 나뭇가지 위에서 균형을 잘 잡기 위해 꼬리를 발달시켰습니다. 원숭이가 된 것입니다. 이 원숭이들은 환경에 따라 다양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한편 오늘날 이집트 파이움 지역의 열대숲에는 한 무리의 독특한 영장류 무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집토피테쿠스로서 오늘날의 원숭이 그리고 우리의 조상입니다. 이들은 현대의 고함 원숭이와 비슷한 70cm 안팎의 자그마한 크기의 원숭이였습니다. 이들은 네 발을 모두 활용해 나뭇가지를 타고 다녔고 당대 포유류 중에서 체중 대비 가장 큰 축에 속하는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들은 영리했습니다. 수컷이 암컷보다 몸집이 크고 뾰족한 송곳니를 지녔던 것으로 보아 마치 오늘날의 고릴라처럼 우두머리 수컷이 여러 암컷들로 이루어진 하렘을 거느리는 그런 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서서히 멀어짐에 따라 신세계 원숭이와 구세계 원숭이도 다른 운명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은 신세계가 아니라 구세계, 즉 아프리카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3000만 년 전 북동아프리카 지하에서 무언가 꿈틀거렸고 그 탓에 땅이 1km나 솟아올랐습니다. 부풀어 오른 지각 표면은 마치 여드름이 터지듯이 껍질 곳곳에 균열이 생겼고 이 균열을 따라 아래서부터 마그마가 솟아올라 열곡대가 형성됐습니다. 어떤 열곡은 홍해가 되었고 또 어떤 열곡은 아덴만이 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수천 킬로미터에 걸친 동아프리카 지구대이며 지금도 이곳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마그마는 아프리카 대륙을 1년에 5mm씩 차근차근 찢어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는 먼 훗날 여러 개의 소대륙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남은 구세계 원숭이들은 서서히 유인원으로 진화해 나가기 시작했고 유인원은 소형 유인원과 대형 유인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집토피테쿠스 이후 1000만 년이 넘는 암흑의 시대를 거쳐 어느 거의 완전한 형태의 원숭이 조상 유골 화석이 발굴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뼈의 주인을 두고 콘술이라는 이름의 유명한 침팬지 후손의 이름을 따서 그 조상이라는 뜻으로 프로콘술이라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프로콘술은 단지 콘술 하나 그리고 침팬지 한 종의 조상일 뿐 아니라 우리들, 즉 인류의 조상일 수도 있으며
있으며 어쩌면 까마득히 먼 부류막심한 후손에 의해서 서커스 원숭이 취급에 그런 패드립을 당한 걸지도 모릅니다. 프로콘술의 신체엔 많은 구색의 원숭이들과 유인원들의 해부학적 특성이 이리저리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이 화석을 보면 정말로 19세기 프릭쇼에 동원된 침팬지 콘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이들은 우리와 비슷한 존재들 혹은 우리의 조상이었습니다. 더 정교하며 오늘날의 유인원과 흡사한 치아를 지닌 아마도 우리와 더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케냐피테쿠스는 오직 1500만 년 된 자그마한 턱뼈 화석 하나만이 그 존재를 어렴풋이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후 800만 년의 세월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단지 오늘날의 우리는 그 당시를 살던 우리 조상들이 피 어린 적자 생존의 투쟁과 대담한 이종교배의 기간을 거쳤을 것이라 추정할 뿐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한 갈래의 원숭이들이 보노보와 침팬지의 공통조상이 되었고 또 다른 한 갈래는 호미닌의 공통조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을 과연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 중 하나입니다. 어떤 고생물학자는 그 기준을 DNA에서 찾고 어떤 고인류학자들은 직립보행할 수 있는 유인원이 최초의 인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두 개체가 같은 종에 속한다고 선언하기 위해서는 서로 교배해 낳은 자식이 그 자식 또한 훗날 교배해서 후손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현대를 사는 인간들은 모두 호모 사피엔스 단일종에 속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발굴되는 수많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살았던 예비 조상님들이 과연 그분들끼리 서로 교배해서 생식력 있는 자식을 낳을 수 있었을지 없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논쟁들은 뒤로 하고 현재의 잠정적 결론은 우리의 근현종들, 즉 우리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친척일 수 있는 몇몇 특징을 보유한 조상 후보들을 대충 뭉뚱그려서 호미닌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DNA와 화석에 근거하여 그 최초의 호미닌이 등장했을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900에서 700만 년 전 우리의 조상들이 침팬지와 갈라져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바로 그때입니다. 인간이 침팬지, 보노보와 갈라져 나온 것은 700만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에 살았던 사헬의 유인원이라는 이름의 이 원숭이 인간이 바로 최초의 호미닌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과연 두 발로 서서 걸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뇌의 크기는 침팬지보다도 작았지만 송곳니의 크기도 작았습니다. 작은 송곳니는 이들의 이빨이 더 인간적인 형태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눈썹뼈의 형태 또한 더욱 후세 인류들과 닮아 있었던 이들은 인간다운 이빨로 벌레, 씨앗, 그리고 식물의 뿌리를 씹어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만 년 뒤에 살았던 오로린 투게넨시스는 반면 더 커다랗고 원시적으로 보이는 송곳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송곳니에는 이전의 원숭이 인간들에겐 없던 최신식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표면이 두꺼운 범랑으로 뒤덮여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침팬지 정도의 크기였던 이 원숭이 인간들은 넓적다리뼈의 형태로 미뤄보아 두 발로 걸을 수 있었지만 위팔뼈와 손발가락뼈의 형태는 여전히 이들이 뛰어난 나무타기 명수임을 암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삶을 나무 위에서 보내던 이들은 비록 오늘날의 우리가 볼 때 짧은 시간 동안 절뚝거리는 것처럼 걸었겠지만 분명히 두 발로 서서 걸었습니다. 이 호미닌들은 왜 두 발로 걷기 시작한 걸까요? 빅풋 연구로도 유명한 인류학자 존 네이피어가 두 발로 걷는 것을 두고 위험이 따르는 사업이라고 표현했듯, 그리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도 있듯 나무 위에서 절뚝절뚝 두 발로 걷는 것은 상당히 고난이도에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발굴된 많은 이 시기의 호미닌들에게서 나무에서 떨어져 치명상을 입은 흔적이 발견되곤 합니다. 두 발로 걷는다는 것은 죽을 위험을 감수할 만한 그런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미닌 조상들이 어째서 두 발로 걷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직립 이족 보행을 두고 위험이 따르는 사업이라 말했던 존 네이피어 또한 그 사업이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진척되진 않았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이족 보행은 엄청나게 극적이면서도 수많은 인과가 한데 얽힌 대사업이었고, 또한 수많은 단점과 장점이 한데 뒤엉켜 있던 인류 최초의 대실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조건 하에서야 비로소 최초의 인류가 출현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발로 걷는 모양새가 좋든 싫든 우리 모두는 그 실험 결과물이며 마침내 밤하늘에 떠있던 달 위에까지 발걸음을 남기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째서
그리고 어떻게 두 발로 걷기 시작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 오로린 투게넨시스가 최초의 호미닌 후보이며 최초의 이족 보행자인 동시에 생애 대부분을 나무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풍경의 동부 아프리카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곳은 호숫가 혹은 강기슭에 있는 신비롭고 어두운 숲입니다. 700에서 600만 년 전에 이들은 여러모로 인간적이지 못했습니다. 뾰족하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지고 있었고 성적 이용성은 컸으며 과일과 나뭇잎을 주로 먹는 나무 위의 일상을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이 호미닌이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들의 대퇴골과 대후두공의 구조가 우리들과 서서히 닮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들이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들의 대퇴골을 현존하는 유인원류와 비교할 때 특히 후면과 측면 부분은 우리, 즉 현생 인류와 가장 흡사하며 대퇴골 간의 기하학적 특징 또한 이들이 능히 두 발로 걷는데 적응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 오로린 투게니시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직립보행과 관련된 특징들은 적어도 그들이 걷는 데 있어서 침팬지보다는 우리와 가까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침팬지와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우리 쪽을 향해 뻗기 시작한 한 갈래 줄기였던 것입니다. 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차이점이 곧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이며 우리의 초기 진화를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반면 그들의 척골 형태는 그들의 팔이 여전히 나무를 타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었으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의 팔뚝과 팔꿈치는 마치 무언가에 찰싹 달라붙어 있거나 기어오르는 데 특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며 팔만 보면 우리보다는 차라리 오랑우탄에 가까웠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여전히 생애 대부분을 나무에서 보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이따금 두 발로 똑바로 서서 비뚝비뚝 걸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걷기 시작한 걸까요? 두 발로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직립을 가능케 하는 것을 넘어서 직립한 뒤에 보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침팬지도 일시적으로는 직립보행을 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은 상당히 어색합니다. 침팬지는 이때 무릎을 구부린 채 뒤뚱뒤뚱 걷는데 이 모습을 지금 따라해보시면 두 발로 걷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팬지가 걷는 것은 우리가 스쿼트 도중의 자세로 걸어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무릎 대신 근육이 균형을 지탱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방에서 직접 따라해봤는데 진짜 뭔가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침팬지가 잠깐이나마 걸을 수 있는 것은 나무 위에서 꼬리 대신 손을 뻗어 열매를 먹기 위해 몸을 길게 늘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지 나무 아래로 내려와 뒤뚱뒤뚱 오랫동안 걸어다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땅에서 직립보행 대신 너클보행을 합니다. 그들이 직립보행을 할 땐 고개도 정면을 주시하기 힘듭니다. 저도 무릎 굽힌 채 앞을 보니까 좀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즉, 직립보행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골반이나 발목, 발가락뼈 몇 개가 다른 수준으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른 뼈 구조를 지녀야하며 당연히 그에 맞춰서 근육의 위치도 따라 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후두공의 위치가 두개골의 뒤편이 아니라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전 대후두공이 중심에 있는 현대인인데도 무릎 굽힌 채로는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불편하고 얻기도 힘든 능력에 무슨 장점이 있길래 호미닌들은 일어서게 된 걸까요? 그리고 어째서 궁극적으로는 나무 아래로 완전히 내려와 오랫동안 두 발로만 걷게 된 걸까요? 사실 나무 위에서도 두 발로 걷는 행위 자체는 단점만큼이나 장점도 꽤 많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듯 나무 위에서 두 발로 서면 일단 멀리 있는 과일에 손을 뻗기 유리해지고 이 숲에서 저 숲으로 들판 아래서 나무 위로 타잔처럼 뛰어서 돌아다니기에도 훨씬 힘이 덜 들게 됩니다. 온몸으로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두 발로만 까딱까딱 돌아다니니까요. 이를 통해 숲에서 네 발로만 사는 원숭이들에 비해서 그 외 지역에서의 몇 가지 먹거리 선택지가 더 늘어납니다. 게다가 뒤에 환경가설에서 후술하겠지만 이족 보행은 미어캣처럼 주위를 살피기에도 더 유리합니다. 더 높은 곳까지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데 여러모로 이득이나 위협을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두 발로 걷는 것은 숲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족 보행은 뜻밖의 이득도 더 가져왔습니다. 보행에 종속돼 있었던 두 앞발을 두 팔로 해방시킨 일대 혁명이었습니다. 이제 호미니는 해방된 두 팔로 무언가를 운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머니 호미니는 젖먹이 새끼를 품에 안고 다님으로써 먹이를 찾으러 나갔다 온 사이를 틈탄 포식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실종시킬 확률을 줄일 수 있었으며 수컷 호미니는 연모하는 암컷 호미닌들에게 두 손 가득 가져온 달달한 과일들을 구애의 선물로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손에 쥔 무언가는 짱돌, 즉 도구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할 것입니다. 오원 러브조이가 1988년 제시한 또 다른 가설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진화의 결과 어떤 초기 호미닌들은 전에 비해 약간 뇌가 커지는 동시에 나무 위에서 두 발로 더 쉽게 걸을 수 있게 골반이 변형됐습니다. 뇌가 좀 커지자 자연스럽게 두개골도 커졌고 골반이 비틀리자 산도는 좁아졌습니다. 머리가 더 커진 아이를 더 좁아진 산도로 낳으려니 아이와 함께 죽는 산모가 늘어났고
미숙아를 낳는 산모가 자연의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숙한 채로 빛을 보게 된 아이들은 성체가 되기 전까지 외부 위협에 쉽게 노출됐을 것입니다. 아기는 어미의 보살핌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고 어미 또한 타 개체에게 식량을 제공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조 영장류 짐승들이 그랬듯 책임감 없는 초기 호미닌 수컷들은 암컷이 새끼를 낳자마자 다른 암컷을 찾으러 떠나버리기를 반복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비참하게 벌어진 암컷과 새끼는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암컷들은 자연스레 새끼를 부양해줄 수 있는 다정한 수컷들, 즉 더 많은 식량을 손쉽게 날라줄 수 있는 이족 보행에 능한 수컷들을 선호하게 됐을 것입니다. 결혼 상대를 더 까다롭고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이족 보행에 능한 수컷이 선택받는 과정이 반복돼 더 많은 개체가 이족 보행에 능해질수록 비례해서 산도가 더 좁아졌을 것이고, 아이는 더욱더 미숙한 채로 태어나게 되는 일종의 되먹임고리가 형성됐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점차 공격적인 수컷이 도태되고 송곳니의 날카로움 정도나 암수 체격 차이로 대표되는 성적 이용성이 점차 적어졌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정확히 이 시기에 사일란트로푸스 차덴시스와 오로린 투게넨시스에서 그런 경향이 발견됩니다. 사족이지만 여기까지만 봐도 두 발로 걷는 게 이렇게나 좋은데 왜 호미닌 이외의 다른 사족보행 동물들, 이를테면 고양이과 맹수들이나 우제류 초식 동물들은 두 발로 걷는 길을 가지 않았을까요? 그건 이들이 나무를 안 탔기 때문입니다. 이족 보행에 적합하도록 진화하는 길은 하물며 나무 위에서 비뚝비뚝 오랜 전적응의 시간을 보냈던 호미닌에게도 끔찍한 시련을 강요했습니다. 이 시련은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인데 아마 저를 비롯해서 각종 디스크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은 제 말에 온몸으로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숲 대신 사바나 초원에 살던 사자나 사슴은 온몸의 척추와 근육을 모조리 바꿔 두 발로 갑자기 걸어다니는 급가속 대회전 드리프트보다는 송곳니나 뿔의 크기를 키우는 쪽이 여러모로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본래 식물을 주식으로 삼고 남이 먹다 남긴 고기 찌꺼기를 곁들일 뿐이었던 호미닌들과 달리 빠르게 달려 사냥감을 잡아먹어야 했던 포식자와 그로부터 달아나야 하는 피식자는 순간 가속에 유리한 네 발을 발달시키는 편이 단기적으로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장류는 어디 살까요? 숲입니다. 정확히는 밀림으로 빼곡한 열대우림, 즉 상록우림입니다. 또 어떤 영장류, 이를테면 침팬지들은 개방삼림 지역에서도 곧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바나 관목지에 사는 영장류도 있습니다. 수백만 년 뒤에 호미닌도 훗날 이 대열에 합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족 보행의 완성 또한 이 사바나로 떠난 여행과 상당한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사바나가 이족 보행을 낳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이족 보행은 사바나를 마음의 고향으로 택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지나가듯이 언급했던 동아프리카 지구대 형성 사건은 히말라야 산맥이 솟고 인도네시아의 해로가 막힌 사건과 함께 초창기 인류 진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300에서 400만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비그늘 현상이 동아프리카 내륙 지역에 나타나 가물게 되었고, 이곳의 열대우림은 점차 마르기 시작해서 서서히 건조한 바이투성이 사막 관목지 배경에 사바나 기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바나 기후에 적응한 동식물들이 새롭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영양과 얼룩말 같은 풀 뜯어먹는 거대한 초식동물들이 초원을 메웠고, 그에 따라 이들을 잡아먹는 대형 육식동물들도 번성했습니다. 사바나 곳곳에 초식동물의 반쯤 썩은 사체들이 생겨났고, 또 그 틈은 청소동물들의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어떤 호미닌들도 이 틈의 합류, 사바나의 청소부를 자초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가도기에 이 부근의 기후와 자연환경, 그리고 생물학적 다양성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숲 바로 옆에 너른 들판이 있었고, 그 바로 옆에 높디 높은 설산이 있었고, 그 바로 옆에는 고원이 있었고, 그 옆에는 가파른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위도와 경도를 옮겨도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해발 고도가 휙휙 바뀌는 이곳은 가혹하고도 매력적인 기회의 땅이자 진화의 가속 실험장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초기 호미닌의 주 무대로 주목되는 곳은 사바나 초원과 삼림지역 사이에 끼인 이른바 모자이크 지역이었습니다. 수많은 종이 하루아침에 멸종당했고 다시 수많은 집단이 새로운 틈새 시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무리들은 무식하게도 거대한 체격과 튼튼한 턱을, 또 어떤 무리들은 비리비리한 체구와 기괴하게 생긴 대두를 발달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다양한 호미닌 무리가 하루아침에 옛 전통과 육신을 버리고 새롭게 탈바꿈, 즉 발산했습니다. 이족 보행 또한 그 탈바꿈을 통해 마침내 완성된 하나의 테크트리 세트였습니다. 이족 보행은 뜨거운 사바나의 열기를 더 좁은 면적으로 받게 해주었고, 무엇보다 신체의 윗부분을 지면으로부터 일렁이는 지열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대평야를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신체 스펙의 포식자들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동부 아프리카가 사바나로 변해버리는 건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환경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고, 숲을 따라 피난하는 것도 그들을 스스로 전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느릿느릿 벌어졌을 것입니다. 아직 어색하게 이족 보행하는 호미닌들에게 굳이 위험으로 가득한 사바나를 어슬렁거리는 것보다
것보다 수분기 있는 옆 동네 땅과 숲에서 살아갈 기회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아직 인간은 사바나가 아니라 숲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기의 사바나는 여전히 이따금 두 발로 잘 걷는 어떤 용감한 호미닌 집단이 도전했다가 잡아먹혀버리고 마는 호미닌의 무덤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돌릴수록 우리의 조상들은 그 어떤 인간적 특성도 거저얻지는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부분의 특성들이 다른 수많은 경쟁자들과 함께 아주 작게 꾸물거리고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인간성과 결부되어 있다고 여기는 대표적 특성들은 700만 년 전엔 생태적 압력이라는 벽에 간신히 붙어 헐떡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떤 특성이 얼마나 더 빠르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는 다만 외부의 환경과 호미닌 내부의 도살인 발생학적 특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달려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물가의 숲에 살았던 초기 호미닌들 중 적어도 한 갈래가 위에서 언급한 가설들 사이의 연쇄작용에 자연스레 이끌려 이족 보행을 더 정교하게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백만 년간 네 발로 걷는 친척들과 부대끼며 마침내 우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가장 먼저 900에서 700만 년 전 사이 어떤 무리들은 숲을 두 발로 이동하는 것에 이점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훗날 침팬지가 되는 부류의 조상과 조금씩 갈라졌고, 한 번 똑바로 서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호미닌들은 자연스레 형성된 여러 대목임고리들에 의해서 이족 보행으로 향하는 일방통행이 강제되었으며 300에서 200만 년 전쯤 멋모르고 들어서 버린 사바나풍 초행길로 인해 수백만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걷게 된 것입니다. 다윈의 말 맞다나 두 발로 걷는 것은 두 손을 해방시켰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숲의 사람들이 초원의 떠돌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나무 아래서 두 발로 어색하게 걷기 시작한 초기 호미닌이 어떻게 점차 새로운 사바나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외로운 종족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다. 우리 종족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는 무려 700만 년 전에 우리와 갈라졌다. 그들과 갈라진 우리의 조상들은 변덕스러운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숲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떠돌이였고, 유랑 생활은 이족 보행을 발달시켰다. 그들은 땅에 내려와 두 발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망쳐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었고, 조상들은 여전히 살기 위해 투쟁해야만 했다. 조상들은 여러 종류의 모습으로 발산하고 멸종하기를 되풀이했으며, 절멸의 비극 속에서 살아남은 소수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미리 상상하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우리의 조상은 처음에 그 상상력을 돌 쪼개기나 사냥 수신호에 활용했지만, 이내 그 상상력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집단마다 서로 다른 자기의식과 수신호가 생겨났다. 집단의 크기가 커졌고 의식도 폭발적으로 증식해 문화를 낳았다. 이때부터 우리 종족은 나머지 짐승들과 너무나도 다른 존재가 되었다. 우리 종족이 가는 길마다 거대한 짐승들은 절멸했고, 전 세계의 영역에서 우리는 최상위 포식자로서 군림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만물의 영장, 곧 신성하며 범접할 수 없는 우두머리 종족이라고 생각해왔다. 말 그대로 영원히 비대한 종족이었던 호모 사피엔스는 귀신이 따로 없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세계로 뻗어간 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되었고, 다시 찾은 아프리카에서 먼 친척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같은 동물들은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해 보였고, 곳곳에서 기괴한 아인종들의 뼈가 발굴되었다. 진화에 대한 이론이 새롭게 떠올랐고, 우리는 곧 우리의 기원, 먼 조상들에 대해서도 의식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놀라운 결론이 뒤를 이었다. 우리는 외롭지 않았다. 우리의 조상들은 다양한 종족이 서로 같은 시기에 살았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호미닌이라고 통칭한다. 어떤 호미닌은 거대했고, 어떤 호미닌은 왜소했으며, 어떤 호미닌은 호리호리했다. 그들이 좋아하는 광경은 환상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모습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에 대한 잠정적 결론을 가지고 있다. 모든 증거가 우리 종족의 기원이 아프리카에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한 차례 대이주를 거쳐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호모 사피엔스는 그때 나머지 세계를 발견했다. 하지만 호모 사피엔스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 이미 여러 호미닌들이 그곳에 이미 진출해 있었다. 대부분은 호모 사피엔스가 진출하기 이전에 멸종했지만, 살아남은 몇몇 종족은 호모 사피엔스 종족과 마주쳤을 것이다. 서로 다른 호미닌들이 마주치자마자 원주민들은 자취를 감췄고 이방인들만 남았다. 이방인 호모 사피엔스는 새로운 땅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거기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와 여러 차례 마주친 사람들, 그리고 우리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종족 일부의 조상. 오늘날 그들은 우리의 흐릿한 추념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러나 빛이 닿는 유럽 땅 모두가 한때 그들의 것이었다. 오늘은 네안데르탈인이 어디서 왔고 어떤 모습을 했으며 어떻게 우리 일부가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습관적 이족 보행을 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수백만 년 동안 모습이 거의 바뀌지 않은 채 번성했던 속이다. 그들은 조상에 비해 훨씬 자연스럽게 더 자주 두 발로 걸었지만 여전히 숲이 그들의 왕국이었다. 낮에는 두 발로 땅을 걸어다녔고 밤에는 둥지가 있는 보금자리 나무에 올랐을 것이다. 330만 년 전에 어느 집단은 처음으로 돌을 쪼개 손에 쥐었다. 거대한 마천루, 하늘을 날아다니는 강철새, 달에 도착하는 로켓, 그리고 손에 쥘 수 있을 만큼 작은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여기에 기원을 둔다. 롬크위 석기라고 불리는 이 돌조각들은 얼핏 봤을 땐 그냥 날카로운 돌멩이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자연 상태에서 부서진 돌멩이들과 현저히 다른 패턴을 하고 있었다. 몸돌에서 박편을 의도적으로 떼어낸 흔적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부서지기 적당한 몸돌을 골라서 날카롭게 떼어놨고 그렇게 만든 석기를 시체에서 고기를 더 효율적으로 발라내는 데에도 사용했다. 일찍이 디키카에서 발굴된 발굽동물의 339만 년 전 뼈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뼈에는 동물의 이빨이 U자 모양의 패인 흔적을 남기는 것과 달리 날카로운 돌로 긁은 듯한 V자 절단흔이 남아있었다. 아마도 그 흔적은 날카로운 돌로 뼈를 쪼개 그 안에 들어있던 골수를 빼먹을 때에 남았을 것이다. 수백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그들의 외모와 달리 그 사이 식단은 더 다양해졌다. 조상들처럼 C3 식물을 주식으로 삼았지만 이내 사바나에 풍부한 C4 식물로 반찬 가짓수를 늘렸고 여기에 투박하게 쪼갠 돌멩이로 베어낸 날고기 반찬까지 추가했다. 그러나 석기를 사용하는 이 영리한 원숭이 인간들은 사실 극소수에 불과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의 대부분은 석기를 사용할 줄 몰랐다. 그리고 300만 년 전쯤 시작된 급격한 기후변화는 석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 가혹한 절멸의 폭풍이나 다름없었다. 울창했던 숲에서 번성했던 대부분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사라져버렸고 사바나 초원 귀퉁이에서 소심하게 돌을 만지작거리던 이들이 갑작스레 새로운 주역이 되었다. 그리고 수십만 년이 더 지나자 이들의 후손이 무언가 다른 존재들로 변했다. 최초의 호모속, 즉 우리 종족의 속이 등장한 것이다. 28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LD350-1의 하악골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속의 전형적 특징들이 뒤섞여 있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의 마지막 후손이자 호모 속의 첫 번째 조상님을 어림짐작할 수 있다. 발굴지인 리 아도이타는 280만 년 전에는 전형적인 삼림 사바나 모자이크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30만 년 전에 출현한 호모 하빌리스는 더 정교한 올두바이 석기를 사용했고 더 거대한 뇌를 가지고 있었다. 더 거대한 뇌는 더 많은 효율적 식량을 필요로 했는데 이들은 고기 반찬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고기와 골수는 각종 필수 아미노산과 미량 영양소가 풍부한 동시에 양 대비 칼로리가 높다. 이 고기 반찬의 대부분은 이미 다른 포식 동물들이 반쯤 뜯어먹고 버린 것이었다. 포식자를 목격한 호모 하빌리스는 용감하게 따라가 그들이 먹다 남은 시체를 조잡한 석기로 베어 먹었는데 특히 지방이 풍부한 골수와 뇌를 파먹는 데 열중했을 것이다. 이들은 수만 세대 동안 땅속의 괴경을 캐먹고 돌을 쪼개고 시체를 뜯어먹으며 살다가 갑작스레 사라지는데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숲의 소멸이 원인일 것이다. 이들도 여전히 오스트랄로피테쿠스처럼 숲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190만 년 전에 출현한 호모 에렉투스는 아슐리안 석기 제작 기술을 발달시켰다. 100만 년 넘게 지속된 단순한 형태의 선배들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버전 2.0 기술이었고 실제로 아슐리안 석기는 모두 2 석기로도 불린다. 이전 단계의 석기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요소는 바로 대칭성이다. 한쪽은 잡기 쉽게 뭉툭했고 반대편은 날카로운 대칭의 단면을 지닌 이 석기에선 인위적인 의도성이 엿보인다. 이 주먹도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날카롭게 부수기 적당한 돌멩이를 골라야 했다. 그들은 여러 돌멩이들의 서로 다른 성질을 이해하고 기억했으며 쓸만한 돌들의 산지를 머릿속 가상의 지도에 저장해뒀을 것이다. 어떤 석기는 무려 10km 가까이 떨어진 곳에서 가져온 돌로 제작됐다. 그렇게 먼 곳에서 무거운 돌들을 운반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만일 신중하지 못하게 잘못 부숴버리면 그동안 들인 노력은 완전히 허사로 돌아간다. 그들은 타격하기 전 미리 완성품의 모습을 상상해야만 했을 것이다. 기회는 한 번뿐이었다. 실패하면 왕복 20km의 행군이 그들을 기다린다. 이 모든 가혹한 과정 속에서 언어와 지성의 맹아가 싹텄다. 이들은 기저신경절이 거의 발달하지 못했고 신경관 너비가 좁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유창하게 대화를 하지는 못했겠지만 어떤 어리석은 호모 에렉투스나 어린 개체가 질 좋은 돌멩이를 못쓰게 부숴먹는 실수를 할 때 분노의 고함을 쳤을 수는 있다. 어쩌면 최초의 언어는 욕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진대사가 활발해 막대한 에너지를 빨아먹는 뇌가 단순히 더 멋진 돌조각을 깎기 위해 커진 것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거대한 뇌를 진화시키는 데 작용한 압력은 사회적이라기보다는 생태적이었다는 게 정설이다. 그들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은 여전히 가혹했고 거대한 뇌를 유지하려면 그에 걸맞는 효율적 신체를 먼저 준비시켜 놓아야 했다. 이 시기에 호모 에렉투스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제외한 온몸의 털이 서서히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뜨거운 태양열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털은 본래 4발로 걷는
사바나의 동물들에겐 필수적 냉각 도구였다. 만일 털이 없어도 따가운 자외선은 피부가 대신 막아낼 수는 있었겠지만 그 탓에 체온이 올라간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호모 에렉투스는 두 발로 기괴하게 걷는 떠돌이들이었다. 일렁이는 지열로부터 상반신이 멀었고 햇빛을 받는 면적도 적었으며 시원한 선풍을 더 넓은 면적으로 받았다. 호모 에렉투스는 즉각 전혀 다른 냉각 체계를 발달시켰다. 열을 덜 받는 것에서 받은 열을 더 효율적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의 일대 전환이었다. 이 방식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털 대신 피부에서 열을 방출하는 편이 나았고, 덥수룩하게 피부를 뒤덮고 있는 털은 햇빛을 직사로 받는 머리나 어깨, 가슴팍 일부분을 제외하면 방해물로 전락했다. 자연스레 이외 부분의 털은 가늘어지고 짧아졌던 것이다. 세련된 석기를 활용해 하마, 콧불소, 악어, 그리고 야생마의 혀와 뇌를 파먹었던 이 털없는 원숭이들은 180만 년 전 호미닌 최초로 아프리카를 벗어나 미지의 영역에 발을 디뎠다. 최초의 모험가이자 최초의 유라시아인이었던 그들은 저 멀리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해 각각 북경 원인과 자바 원인이 되었다. 140만 년 전 최초로 유럽에 도착한 호모 에렉투스는 그곳의 터줏대감 포식자들과 어색한 조우를 했다. 그들은 거대한 고양이과 짐승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하이에나와는 아마 하마시치를 두고 경쟁했을 것이다. 오늘은 네안데르탈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몸은 어떻게 생겼고 지능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3만 년 전부터 4만 년 전까지 오늘날 유럽이라고 부르는 동네에 살았던 이 숲의 사람들은 약간 신기하게 생긴 사람들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들을 보면 단번에 뭔가 좀 다른 사람들 같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달랐습니다. 현생 인류는 대략 20만 년 전쯤에 등장해서 7만 년 전쯤에 아프리카를 벗어나 유라시아 지역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게 정설인데, 그렇다면 7만 년 전부터 4만 년 전까지 무려 3만 년가량 이 네안데르탈인과 그 활동 시기와 영역이 겹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0만 년 전의 현생 인류와 오늘날의 현생 인류는 좀 생김새가 달랐던 것처럼 40만 년 전의 네안데르탈인과 4만 년 전의 네안데르탈인도 생김새가 뭐 세부적으로는 달랐겠지만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생김새가 다른 것보다 더 큰 생김새의 차이가 동시대를 살던 집단들 사이끼리도 나타났다는 게 뭔가 좀 신기한 점이죠. 엘프와 호빗과 드워프와 휴먼 종족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느낌인 거죠. 암튼 이 사람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마주친 우리 조상님들은 도대체 이 네안데르탈인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은 일단 조상님들이 봤을 첫 번째 광경, 네안데르탈인의 외모와 지적 능력에 대해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자들을 만나기 전까지 유라시아에는 네안데르탈린과 데니소바인,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지의 호미인들이 한데 뒤엉켜 투쟁하며 살고 있었다. 그리고 분명 네안데르탈린은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물려준 또 다른 사람 종족이었을 것이다. 네안데르탈린은 오늘날의 우리 종족과 매우 비슷하면서도 몇 가지 부분에서는 달랐다. 일단 멀리서 보면 거의 비슷했다. 키가 우리와 비슷했고 100만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털이 꾸준히 가늘어져 왔기에 우리처럼 그들도 털없는 원숭이였으며 거의 비슷한 척추와 골반을 지녀 걷는 모습도 거의 구별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날 우리 바로 앞으로 다가오면 우린 그들이 우리와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머리가 더 크고 길쭉했고 사지는 짧았으며 뼈가 훨씬 굵었고 몸무게도 무거웠다. 그들은 한마디로 샤돌 같았다. 네안데르탈인 남성의 키는 160cm 중반대, 여성은 150cm 중반대였다. 현대를 사는 우리 종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키는 약간 작아 보이지만 가혹한 동시대의 다른 호미인들의 체구 또한 크게 다를 건 없었다. 그러나 몸무게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네안데르탈인 남성은 몸무게가 평균 80kg에 육박했는데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들은 과체중이었다. 당연하게도 이들이 과체중인 이유는 단순히 우리 종족처럼 탄수화물을 과할 정도로 많이 먹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몸 자체가 두껍게 타고났다. 유람에서부터 뱀을 목졸라 처치한 헤라클레스처럼 그들은 타고난 강골이었다. 만일 우리 종족의 신생아와 네안데르탈린의 신생아를 비교하면 겉보기에는 별반 다를 바 없었지만 돌이 지나면서부터는 확연히 차이가 드러난다. 네안데르탈린 아이의 흉곽은 훨씬 빠르게 발달했고 짧고 깊은 형태의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오늘날 이렇게 옆통이 큰 사람들을 흔히 장사체형이라고 부른다. 네안데르탈린은 모두가 장사였다. 평범한 네안데르탈린의 근력은 오늘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우리 종족의 프로 운동선수들과 비슷했을 것이며, 이 부피감 있는 체형은 더 많은 열량과 산소를 필요로 했고 우리 종족에 비해 폐활량도 훨씬 컸을 것이다. 우리는 네안데르탈린의 전체 게놈 지도를 확보했고 어쩌면 그들을 복원할 수도 있다. 적어도 어떤 하버드대 인류학 교수는 3,200만 달러만 투자하면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항상 리처드 클라인의 유명한 질문이 따라온다. 그들을 동물원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하버드대에 보낼 것인가. 질문 요지에 맞는 답변은 아니지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 우린 아마 그를 UFC 링 위에 초청할 것이다. 그들이 그런 압축 체형을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 복잡한 진화의 이유를 언제나 단순 명쾌한 몇 마디로 풀어낼 수는 없지만 이족 보행과 사바나 사이의 관계처럼 그들의 체형은 그들의 종족이 겪었던 4번의 가혹한 빙하기와 관련 있다는 설명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들의 주거지에서는 한랭한 기후의 툰드라 동물군의 잔해가 흔히 출토되곤 한다. 더운 사바나에서 직립보행하는 것은 열 손실을 유발해 냉각에 도움을 주지만 빙하기에는 반대로 칼바람을 최대한 적은 표면적으로 받는 것이 유리했다. 털이 없는 네안데르탈린은 몸을 웅크려 최대한 공기와의 접촉과 증발을 줄여야 했다. 그렇게 그들은 압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통념과 다르게 이들이 살던 지역과 시기가 언제나 추웠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그런 반론도 있다. 숲이 사라질 때의 조상들이 비뚝비뚝 두 발로 나무 위를 뛰어다니며 떠돌았듯이 갑자기 환경이 추워졌을 때의 그들은 몸을 압축하기에 앞서 따뜻한 남쪽으로 걸어갔을 것이다. 고고학적 증거는 빙하기가 도래한 뒤 그들의 영토가 남쪽으로 후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남쪽으로 간 이들의 영역은 여전히 따뜻한 지중해 연안과 중동의 삼림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전형적인 압축 체형을 가지고 있었다.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급진적 변화가 계승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다른 그럴듯한 주장이 등장했다. DNA 분석 결과 그들의 근육은 우리 종족보다 여러모로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는 것에 특화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다. 고고학적 증거는 또한 그들의 발 뒤꿈치뼈가 우리보다 길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아킬레스건이 더 길었음을 암시하며 아킬레스건이 길면 장거리 이동보다는 단거리를 빠르게 달리는데 더 유리하다. 네안데르탈린의 해부학적 특징은 하나같이 그들이 단거리 달리기 선수라고 임모와 말하는 듯하다. 그리고 그들의 압축적 체형의 대표적 요소인 짧은 팔다리 또한 오래 걷는 데엔 불리하지만 순간 가속을 하는 데엔 오히려 유리한 면이 있었다. 그들은 폭발적인 순간 스피드로 사냥감을 뒤쫓는 전격 전사였다. 압축 체형은 추위에 대한 적응뿐만 아니라 단거리 달리기의 산물이기도 했다. 그들의 안화상 능선, 그러니까 눈썹 부위 뼈에 돌출된 정도와 크기는 우리 종족에 비해 훨씬 컸다. 이 돌출은 전두엽의 크기를 다소 억제하는 대신 외부 충격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줬을 것이다.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거대하고 깊게 패인 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현생인류 중에서 안화상 능선 융기가 두드러지는 서양인들은 근접 격투에 그만큼 유리하다고 한다. 네안데르탈인들은 분명히 우리 종족보다 방어력이 훨씬 높았을 것이다. 그들의 뒤통수뼈는 우리와 다르게 튀어나와 있었다. 현생인류인 우리도 이 부분을 만져보면 자그마한 후두부 돌기가 있는데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거대한 후두부 돌기를 가지고 있었다. 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공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근에는 후두엽에 위치한 시각피질과 연관짓는 주장이 많다. 이 주장은 앞서 언급한 이들의 거대한 눈과 이어지는 부분도 있다. 거대한 하드웨어는 훨씬 더 넓은 시야를 제공했을 것이고 거대한 시각피질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를 뒷받침했다. 그들은 낮이 짧은 겨울의 황혼과 새벽에도 능히 사냥감을 추적했던 사냥 잘하는 사람들이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데 네안데르탈인 눈은 900냥보다 좀 더 비쌀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살짝 튀어나온 아래턱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아래턱이 있는 건 역대 호미닌 중에서 우리 종족밖에는 없다. 어쩌면 멸종한 우리 옛 친척들을 복원시킨 자리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듣게 될 별명은 아래턱일지도 모른다. 아래턱은 기능적 쓸모가 전혀 없는 이상한 부위다. 우리는 아래턱이 있고 당연히 네안데르탈인들에게는 없었다. 도대체 이게 왜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보기 좋은 것 같다. 어쩌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아래턱이 있는 건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현생인류가 다양한 피부와 머리색을 가지고 있듯 네안데르탈린도 그랬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단지 어떤 네안데르탈린은 흰 피부와 붉은 머리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뿐이다. 그들이 갖고 있던 멜라닌 수용체의 대립 유전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또한 그들은 우리처럼 매우 다양한 피부색을 가졌을 것이고 실제로 몇몇 네안데르탈린 피부색은 어두웠을 것이라 추정된다. 고위도 지역에 살았던 네안데르탈린의 흰 피부와 마찬가지로 고위도 지역의 현생인류의 흰 피부는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적을 것이다. 그저 비슷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수렴 진화한 것이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네안데르탈린의 뇌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매드 사이언티스트 현생 인류 과학자들은 요 네안데르탈린 두개골 구조와 유전자 등등으로 이 뇌에 대해 많은 지식을 쌓았는데요. 저도 논문들 보면서 좀 뭔가 윤리적으로 이래도 되나 싶은 무시무시해 보이는 연구들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는 한데 뭐 되니까 했겠죠? 암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생인류의 두개골이 공처럼 둥근 것과 달리 이들의 두개골은 길쭉하고 평평하다. 대체적으로 그들의 두개골 크기와 뇌 용량이 우리보다 약간 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보다 더 영리했을 거란 주장도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복잡하다.
앞서 언급했듯 그들은 몸의 부피가 우리보다 컸고 뇌의 크기는 몸집의 크기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네안데르탈인들은 어떤 현생 인류보다 작은 뇌를 가지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어떤 네안데르탈인보다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은 뇌가 작았다. 뇌의 크기와 지능은 일반적으로 단순 비례하는 경향이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이들의 뇌 구조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와 차이점이 있었다. 그들의 뇌는 시각과 신체 조절 능력 같이 더 동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 특화돼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우리보다 더 큰 후두엽을 가지고 있어 더 뛰어난 시각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한 더 거대한 축두엽을 가지고 있었다. 축두엽은 언어 이해를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을 포함하고 소리를 인식하는 데 관여하며 해마와 연결되어 장기 기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축두엽의 크기는 호모 에렉투스 이래 계속해서 거대해지는 방향을 갔는데 네안데르탈인에 이르러서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네안데르탈인은 손의 반과 두정엽이 우리보다 작았다. 손의 크기는 인지정보 처리 능력과 관련이 있고 두정엽은 공간 지각 능력과 언어, 수학 능력 등 논리적 추론 능력에 관여하는 여러가지 지적 능력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그들은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우리보다는 다소 뒤떨어졌을 수 있다. 동시에 그들은 인지 능력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과 매우 큰 상관이 있는 뇌, 사실상 우리가 인간 본성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또 다른 뇌의 부위인 전두엽의 생김새가 우리와는 확연히 달랐다. 대표적으로 뉴런 개수에 관여하는 TKTL1 유전자가 우리와는 조금 달랐다. 이 유전자의 현생 인류 변이인 휴먼 TKTL1, 즉 HTKTL1은 아미노산 치환에 라이신 대신 아르기닌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네안데르탈인의 ATKTL1과 구별되는데 최근 연구진들은 이 HTKTL1 변이가 기저방사형 악효세포의 생성을 증가시키며 이 증가된 BRG는 곧 더 많은 뉴런을 특히 전두엽을 중심으로 생성한다고 발표했다. 연구진들은 인위적으로 생쥐와 족제비에게 HTKTL1 유전자를 발현시켰는데 정말 그들 모두 BRG와 심피질 뉴런 개수가 특히 나중에 생성된 뇌 부위에 더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반면 태아의 배아줄기 세포에 HTKTL1 대신 네안데르탈식 변이인 ATKTL1을 발현시킨 뒤 뇌 오가노이드라고도 불리는 미니뇌를 배양하자 확연하게 전두엽의 BRG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관찰됐다. 네안데르탈인이 현대에 오면 학교 성적이 그리 좋진 않을 것이다. 어쩌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벌어지는 많은 우발적 폭력 사태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 그들의 인성, 마음의 시도는 분명 우리와 달랐다. 그런데 저는 이번 영상에서 네안데르탈인과 우리의 조상 현생 인류를 딱 잘라 둘로 나눠 마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속적인 개념인 종의 구분에 있어서 생태 장벽이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추운 숲에 살았던 사람들인 네안데르탈인과 들판을 뛰놀며 살았던 우리 조상 현생 인류 이 둘의 생태 영역이 완전히 겹치진 않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다른 종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른 종인 것처럼 신체와 습성이 다르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교배해서 생식력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와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DNA 안에 있고 그걸 밝혀낸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스반테 페보 교수는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조상 중 일부는 분명히 네안데르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과 우리는 모두 호모 사피엔스, 인간입니다. 아프리카에서만 살던 이 인간은 언제 그리고 어째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걸까?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에서만 살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700만 년 전 동부 아프리카 열곡대의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는 나무에서 내려와 이족 보행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 100만 년 동안은 다소 서툴렀지만 훗날 오로린 투게네시스라고 불리게 될 일군의 영장류 무리는 점차 습관성 이족 보행을 하기 시작했다. 다시 수십만 년이 지난 뒤 1.2m가량의 아르디피테쿠스 속의 호미닌들은 오늘날 인간과 침팬지의 중간 정도 되는 이족 보행 능력을 갖게 되었고 450만 년 전의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게 그 능력을 물려주게 된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330만 년 전 처음으로 돌을 쪼개 손에 쥐었다. 이 투박한 롬크의 석기는 겉보기에는 그저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몸돌에서 박편을 의도적으로 떼어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마천루, 비행기, 로켓, 그리고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의 조상이 바로 이 투박한 석기다. 300만 년 전 가혹한 기후변화는 석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집단을 절멸시켰고 다시 20만 년이 지나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초기 호모 속의 특징이 이리저리 뒤섞여 있는 개체군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직계조상, 최초의 호모속이었다. 230만 년 전에 등장한 호모 하빌리스는 이전보다 더 정교한 올드바이 석기를 사용했고 골수와 뇌를 포함한 더 많은 고기를 주워 먹기 시작했다. 다른 포식동물들이 반쯤 뜯어먹다 버린 갈비살에는 각종 필수 아미노산과 미량 영양소가 풍부히 들어있었다. 뇌와 골수의 지방은 칼로리마저 높았다.
고기 반찬을 먹은 이들의 뇌도 어느새 우리의 절반가량인 630cc 정도로 커져 있었다. 190만 년 전에 출현한 호모 에렉투스는 훗날 아슐리안 석기 제작 기술을 발달시켰다. 모드 2라고도 하는 이 아슐리안 석기의 한쪽은 잡기 쉽게 뭉툭했고 반대편은 날카로운 대칭의 단면을 지녔다. 이 주먹도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완성품의 모습을 미리 예측해야 했고 날카롭게 부수기 적당한 돌멩이를 미리 골라야 했다. 그들은 여러 돌멩이들의 서로 다른 성질을 이해하고 기억했으며 쓸만한 돌들의 산지를 머릿속 가상의 지도에 저장해뒀을 것이다. 어떤 석기는 무려 10km 가까이 떨어진 곳에서 가져온 돌로 제작됐다. 그렇게 먼 곳에서 무거운 돌들을 운반하는 과정은 분명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만일 신중하지 못하게 잘못 부숴버리면 그동안 들인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을 것이다. 이들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가혹했고 예측과 기억의 능력을 더 발달시킬 수 있도록 호모 에렉투스는 꾸준한 선택 압력을 받았다. 이후 수십만 년간 이들의 뇌 용량은 투르카나우스 유역이라는 같은 생활 영역을 공유한 친척종 호모 하빌리스들보다 200cc가량 더 커지게 된다. 더 큰 뇌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소모를 일으켰기에 뇌가 점차 더 커지는 만큼 신체의 다른 부위도 발맞춰 적응해야 했다. 이 시기에 호모 에렉투스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제외한 온몸의 털이 서서히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털 대신 피부에서 열을 방출하기 시작하며 덥수룩하게 피부를 뒤덮고 있는 털은 햇빛을 직사로 받는 머리나 어깨, 가슴팍 일부분을 제외하면 방해물로 전락했던 것이다. 털없는 원숭이는 말 그대로 떠돌이 에디션이었다. 어떤 곳에 사는 이들이 급격한 기후위기에 직면하거나 더 똘똘한 친척종의 등장으로 압력을 받는 경우 혹은 열대의 주기적인 역병으로 픽픽 쓰러져 나가는 경우 자연스레 떠올릴 만한 해결책이 하나 있다. 그곳을 떠나는 것이다. 초창기의 호모속은 점차 효율적인 떠돌이들이 되고 있었고 압력에 직면한 이들이 아프리카를 떠난 최초의 조상들이 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우선은 올드바이 협곡을 떠나는 일이 먼저 벌어졌다. 호모속은 아프리카 최남단의 오늘날 케이프타운 인근까지 넓게 퍼지기 시작했다. 호모속의 식단이 육식 위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도 이들을 움직인 동인이 되었을 것이다. 초기 호모속은 적극적 포식자라기보다는 여전히 시체 청소부에 가까웠지만 대형 육식동물들과 동물 사체들의 분포를 따라 이전보다 더 역동적인 거주지를 지니게 되었다. 그들은 하늘을 빙빙 도는 수립과 맹금류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거대한 고양이과 동물들의 발자국을 따라갔다. 아프리카 대륙을 떠난 것은 호모 하빌리스 계통을 잇는 일군의 후예들이 최초였을 것이다. 오늘날 조지아 공화국에서 발굴된 드마니시 호미닌 혹은 호모 에렉투스 게오르기쿠스라고도 불리는 이 180만 년 전 호미닌들의 유해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논쟁의 중심에 있다. 그들이 호모 하빌리스와 초창기 호모 에렉투스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두개골 형태와 뇌의 크기는 호모 하빌리스와 가까웠고 가장 키가 큰 개체도 여타의 호모 에렉투스보다 작았다. 출토된 석기의 형태도 투박했다. 어떤 과학자들은 드마니시 호미닌을 두고 호모 하빌리스의 아종이라 보고 다른 과학자들은 호모 에렉투스의 아종이라 말하며 또 다른 과학자들은 아예 독립적인 호모 게오르기쿠스 종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정확히 어떤 종에 속하느냐에 대해선 명확한 합의가 없지만 그들이 직립보행과 장거리 이동에 매우 익숙했다는 해부학적 특성들은 속속들이 드러났다. 그들은 현재까지 아프리카를 벗어난 최초의 조상들, 최초의 모험가이자 최초의 유라시아인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대략 이 시점을 전후로 하여 아프리카에서 호모 하빌리스의 발자취는 사라져버린다. 이후 수십만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지성을 발달시키는 가혹한 시련을 겪으며 호모속은 여러 차례 유라시아 대륙으로 여정을 떠난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자신들이 어딘가로 향해 가는지조차 체감하지 못했을 것이다. 수십만 년에 걸친 지난한 여정은 어느 개체의 일평생 동안 겨우 수 킬로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느릿느릿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최초의 이주자 개체들은 여성이었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호모속의 집단은 호모 사피엔스들의 수렵 채집 사회 그리고 침팬지 집단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부계적 공통성을 가진 집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집단의 수컷 침팬지들은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수컷 침팬지는 살해하지만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암컷 침팬지들은 마다하지 않는다. 집단 간 여성 구성원을 서로 교환하는 혼인동맹의 원시적 형태는 집단 간의 폭력을 억제하고 근친교배를 회피하는 데 있어서 진화적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침팬지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사이의 북의 친족들로 강하게 결속된 이 호모속 집단들은 원시적 형태의 의사소통을 발달시키며 서서히 거대해지고 있었다. 140만 년 전 최초의 이주자들 중 한 갈래는 먼저 중동으로 갔다. 이스라엘 우베이디아 유적지에서 발굴된 수천 점의 아슐리안 석기와 호모 에렉투스 청소년의 유해가 이를 증명한다. 요르단강과 사해를 끼고 있는 이 레반트 회랑 일대는 140만 년 전 당시 풍부한 동식물로 가득한 풍요로운 지역이었다. 아슐리안 석기는 곧 유라시아 대륙 사방에서 발견되기 시작한다. 140만 년 전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에 도착한 한 갈래의 호모 에렉투스 무리는 그곳의 터줏대감 포식자들과 어색한 조우를 했다. 그들은 거대한 고양이과 짐승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하이에나와는 하마 시체를 두고 경쟁했을 것이다. 이후 40만 년간 호모 에렉투스는 유라시아 대륙 동서의 해안가를 따라
가능한 모든 생태의 틈새를 메워왔다. 이들은 본래 아프리카의 더운 기후에 적응한 동물이었고 북위 50도라는 위도선이 바로 이들의 북진을 가로막는 방파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 선 아래에서 이들은 자유로웠다. 유라시아 동서의 내륙 지역으로 들어갈수록 이들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냉혹한 겨울을 이겨내야 했는데 다행히도 이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 속에 들어가 사는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는 오늘날의 고고학자들에게도 참 다행인 일이었는데 동굴이 이들의 흔적을 통조림처럼 보관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40만 년이 지난 뒤 대략 60만 년 전 오늘날의 베이징 근처 저우커우덴의 동굴에도 일군의 호모 에렉투스 무리가 살고 있었다. 북경원인이라고도 불리는 그들은 위도 40도 지역인 이곳의 추위에 적응하여 땅땅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쩌면 야생마나 같은 북경원인의 머리를 불에 구워 먹을 수도 있다. 옛 인류 지성의 맹아가 동북쪽 변경인 베이징에서 발견된 한편 이들의 남방 한계선에선 또 다른 놀라울 만한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된다.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 발견된 이 유골들이 바로 호모 에렉투스 1891년에 최초로 발견된 호모 에렉투스의 모식 표본이었다. 이후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추가로 발견된 증거들은 하나같이 이들의 지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탁월했음을 가리켰다. 키가 173cm에 육박했던 이들은 우리처럼 똑바로 서서 걸었으며 어쩌면 불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꽤나 복잡한 언어를 구사했을지도 모른다. 언어 구사와 도구 사용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이들은 날카로운 조개를 다듬어 고기를 잘랐다. 심지어는 이들이 원시적인 포트를 건조해서 뭇과 뭇 사이를 항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85만 년 전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호모 에렉투스의 화석이 플로레스 섬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85만 년 전의 해안선은 오늘날과 달라서 드넓은 대륙이 동남아시아 남쪽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말레이 반도, 수마트라 섬과 보르네오 섬,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자바섬과 발리섬을 하나로 엮는 순다 대륙이 있었다. 따라서 이족 보행이 능숙했던 호모속의 이론이라면 이론상 오늘날 바다 위로 남아있는 이들 지역 전역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런데 플로레스 섬은 85만 년 전의 해안선으로 추정하여도 순다 대륙과는 20km가량의 롬복 해협으로 가로막혀 생물군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점이 되는 월리스 라인의 경계 너머에 있었다. 이는 다른 동식물들과 다르게 호모 에렉투스가 해양 장벽을 넘을 만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즉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갔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그런데 이 플로레스 섬에서는 훨씬 더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다. 성체임에도 키가 1m 20cm 정도에 불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군의 호미닌 유해가 석회 동굴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들은 호모 에렉투스의 특징을 상당 부분 공유하지만 사실 호모 하빌리스나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초기 호모 속 호미닌들의 후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어쩌면 최초의 항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유래가 더 오래되었을지도 모른다. 여하튼 호모 에렉투스는 확실히 항해인이었고 호빗들의 조상은 유서가 깊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신비로운 호빗 종족 플로레스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03년 플로레스 섬의 리앙부아 석회 동굴에서 7구의 인골이 발견됐다. 뼈의 크기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들은 어린아이들이 분명했다. 그런데 이 뼈들의 주인이 5만 년에서 10만 년 전 사이에 살았을 것이란 연대 측정 결과가 나왔다. 오차 범위가 꽤나 넓지만 현생 인류는 최소 5만 5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 일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생기기에 어쩌면 이들이 현생 인류가 아닐 가능성도 충분했다. 게다가 유해의 곁에서 발견된 석기의 추정 연대는 무려 5만 년 전에서 19만 년 전 사이를 가리키고 있었다. 점차 추측에는 신빙성이 더해졌다. 이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라는 사실이 곧 밝혀졌다. 그러자 또 다른 가설이 들어섰다. 어쩌면 이들은 질병에 걸려 체구가 작아진 성인 현생인류가 아닐까? 곧 소두증, 다운증후군, 라론 증후군, 그리고 선천성 유오드 결핍 증후군에 이르기까지 현생인류가 겪는 수없이 많은 질병의 사례가 제시되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이들의 유골 패턴과는 결이 맞지 않았다. 이 뼈의 주인들은 성인이었고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고고학자들은 이제 새로운 발견을 인정해야 했다. 두뇌 용량이 겨우 400cc가량으로 우리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으며 키는 1m 남짓에 불과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우리 종족의 잃어버린 친척종을 찾아낸 것이다. 이들은 플로레스 섬의 인간들이란 뜻의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혹은 호빗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된다. 그들은 대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생겼으며 어째서 사라진 걸까? 플로레스인들의 조상이 정확히 어떤 속이었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지속 중이다. 해부학적 공통성으로 인해 꾸준한 지지를 받았던 하나의 가설은 이들이 남쪽으로 내려간 호모 에렉투스의 직계 후손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유전자 연구는 이들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잃어버린 반개 후손, 그러니까 호모 하빌리스의 자매계통군이라는 가설에 힘을 실는다. 어쩌면 호모 에렉투스와 초기 호모속 두 부류의 호미닌들이 적절히 섞였다는 절충안도 성립 가능할지 모른다. 네안데르탈린과 호모 사피엔스 사이에 있었던 4%의 유전자 교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호미닌의 유전자 교환에 있어서 지리적 장벽과 생물학적 종 개념은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들은 대략 200만 년 전 아프리카 종 공장을 탈출한 뒤 곧 두 번째 종 공장이 위치한 순다 대륙에 도착했다. 종 공장은 생물 다양성이 특별히 집중돼 있는 일부 지역을 말한다. 다른 많은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종 공장의 선택압은 호미닌들의 진화를 가속시킨다. 그 중에서도 유라시아 대륙에서 사방으로 호미닌들을 발산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종 공장 두 군데가 바로 동부 아프리카 일대와 순다 대륙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적도가 지나는 열대 지역이라는 것이다. 100만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순다 대륙의 종 공장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플로레스인들의 조상은 해협을 건너 이전까지 그 어떤 호미닌도 도달할 수 없었던 섬 플로레스에 도착했다. 이들이 어떻게 해협을 건넜는지는 알 수 없다. 바다에 대한 열망이나 혹은 이종족의 위협이 이들을 의도적인 뗏목 건조와 식민화로 이끌었을 수도, 아니면 다른 많은 동물들처럼 그저 부유물에 의한 우연한 해양 분산 사건이 일어난 걸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의 신체는 이내 재빠르게 새로운 지역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섬 외소화 현상은 고립된 섬과 같이 자원이 적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몇몇 동물종들이 체구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화하는 것을 이른다. 그리고 호빗의 조상들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2014년 플로레스 섬의 마타멘게 유적지에서 발굴된 70만 년 전의 호미닌 유해와 석기는 이미 이때부터 초기 플로레스인들의 체구가 매우 왜소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들은 본래의 체중과 신장을 절반 가까이 희생시킨 끝에 이 섬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던 것이다. 사실 이 섬에서 몸집이 작아진 것은 플로레스인의 조상들 말고도 더 있었다. 현대의 많은 코끼리들과 비슷하게 옛 장비목의 많은 종들이 수영에 능숙했다. 그렇게 플로레스 섬에 흘러들어온 스테고돈 속은 심한 경우 오늘날의 소 정도 크기로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몸무게가 채 400kg이 안 되고 어깨 높이가 겨우 120cm로 스테고돈 속에서 가장 작은 축에 속하던 종이자 플로레스인들이 도래하기 전에도 살고 있던 토착 스테고돈 손다하리 종은 대략 100만 년 전쯤을 전후로 하여 멸종한다. 우연찮게도 이는 플로레스인들의 조상이 이 섬에 도래한 시점과 겹친다. 몸집이 조금 더 큰 코끼리들은 플로레스인들의 사냥으로부터 살아남았지만 이 섬에선 그들 또한 계속해서 몸집이 작아지는 경향을 공유한다. 플로레스인과 마찬가지로 대륙의 친척들에 비해 몸집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드는 스테고돈 플로렌시스는 어깨 높이 190cm에 체중이 약 1.7톤에 육박했지만 그들의 후손 중 하나인 스테고돈 플로렌시스 인슐라리스 아종은 다시 어깨 높이 130cm에 체중 570kg가량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지옥같은 섬에서 모든 동물들이 귀여워진 것은 아니었다. 플로레스인의 신체는 호모 속의 일원 중에서 단연 독특하다. 그들의 송곳니와 어금니는 호모 속 이전의 다른 호미인들과 유사했으며 신장은 1m 10cm 전후에 몸무게는 25kg 정도였다. 참고로 현대 대한민국의 7세 남자의 평균 몸무게와 신장이 이쯤 된다고 한다. 이들의 체구는 호모 속 중에서는 단연 가장 왜소하며 심지어는 320만 년 전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 루시가 이들보다 몇 킬로그램 더 무거웠을 것이다. 뇌 크기는 더 앙증맞았다. 이들의 두뇌 용량은 400cc가량이었는데 이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3분의 1가량이며 호모 에렉투스의 절반 이하이다. 이들의 뇌는 심지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보다도 작았다. 침팬지의 뇌 용량이 367cc이므로 이들의 뇌 크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과 침팬지 속 사이 그 어딘가였던 것이다. 하지만 사실 크기와 다르게 생김새는 꽤나 현대적이었다. 이들의 뇌 엔도캐스트는 호모 사피엔스나 에렉투스와는 현저히 달랐지만 동시에 호모 에렉투스와의 개통발생학적 연관성을 크게 시사했다. 대뇌화 지수는 4.3가량으로 침팬지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 수치는 호모 에렉투스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서쪽의 아프리카 종 공장에서 더 건장하고 영리해진 78만 년 전에 홍적세 중기 호모 속의 대뇌화 지수보다도 높은 것이었다. 이들의 뇌는 작지만 우리가 진정한 뇌라고 여기는 전두엽의 모습이 우리와 비슷했다. 고등한 인지 능력을 암시하는 초승달고랑이 패여 있었으며 현생 인류에 있어서 브로드만 10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극히 확장돼 있었다. 이 부위는 기억, 추론, 판단 등을 담당하는 고차 인지 기능에 관여한다. 이들은 생각보다 현명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효율적으로 재정비된 뇌는
이들이 지극히 사회적인 무리를 이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영장류의 대뇌화 지수는 인지 부하에 따른 최대 사회 구성원 숫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들은 스테고돈 속의 코끼리들을 사냥하고 해체하는 사냥꾼들이었으며 어쩌면 불을 사용했을지도 모르지만 불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처럼 이족 보행을 했지만 골격 설계에 있어서 다소 차이점을 보였다. 다리뼈는 우리보다 더 튼튼했고 다리뼈의 길이에 비해서 상당히 컸던 발은 평발이었다. 침팬지 발과 비슷한 특징을 여럿 공유하는 이들의 발은 중족골과 근위지골이 상당히 길었다. 이들의 발은 매우 튼튼했고 아마 이들은 판타지 소설 속의 호빗들처럼 맨발로 다녔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사직뼈는 전반적으로 침팬지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에 가까운 생김새를 지녔고 호빗처럼 민첩하게 달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신체의 다른 많은 부위가 여전히 원시적인 채로 남은 반면에 자그마한 뇌에서는 놀라울 만한 혁신이 거듭되었던 사실은 어쩌면 우리와 종 차원에서 다르면서도 독립적으로 지능을 발달시킨 지적인 이종족들과의 공존에 대한 그런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우리 곁에 없다.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어째서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던 걸까? 플로레스인들은 날카로운 석기를 활용해서 어린 스테고돈이나 거대한 설치류 스펠라의 오미스 속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이 초거대 찍찍이들은 체중이 무려 1.6kg에 이르렀을 것이며 오늘날의 귀여운 맷받쥐처럼 나뭇잎과 꽃을 주로 먹는 초식동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플로레스 거대쥐라는 종으로 꼬리를 제외한 몸 길이가 50cm가 넘으면서 몸무게는 거의 2.5kg으로 하수구를 쏘다니는 오늘날의 시궁쥐들보다 8배나 육중한 것이었다. 플로레스인들은 어쩌면 1.5m에 육박하는 모니터 도마뱀 바라누스 후이제리를 잡아먹었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옛 조상들처럼 땅속의 괴경 같은 식물 자원도 섭취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섬에서 플로레스인들은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었다. 이 섬에는 사전적 의미의 드래곤과 공룡들이 실제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코모도 왕도마뱀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들은 영어로는 코모도 드래곤이라고 불린다. 대부분의 다른 도마뱀들보다 10배 이상 육중한 이들은 최대 길이가 3m에 몸무게는 150kg에 육박하며 오늘날에도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들에서 현지 생태계를 지배하는 최상위 포식자로서 군림한다. 그들은 덩치에 걸맞게도 루사사슴을 주식으로 삼지만 멧돼지나 물소와 같은 다른 대형 동물들도 잡아먹는다. 당연하게도 인간에 대한 공격도 여러 차례 보고되었으며 무덤의 시체를 파헤쳐 꺼내먹기도 한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들의 조상이 흘러들어간 섬 중에는 플로레스 섬도 있었다. 스테고돈이나 거대 설치류의 피냄새를 맡고 사체를 청소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 도착한 그들은 웬 원숭이같이 생긴 별미들이 알짱거리는 장면을 목격했을 것이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매복해 있다가 재빠르게 돌진해 플로레스인의 목덜미를 뜯어먹었을 것이고 플로레스인들의 석기는 자신들보다 3배 더 크고 6배 더 무거우며 울퉁불퉁하고 두꺼운 가죽을 지닌 이 드래곤들 상대로는 역부족이었을 확률이 높다. 플로레스 섬의 황새는 아이들을 물어다주는 대신에 플로레스인들을 물어갔다. 대머리 황새 속의 이 강력한 육식 황새들은 약 1.8m의 크기에 몸무게는 16kg이었다. 이들이 과연 하늘을 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으나 2022년에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날개 길이의 비례상 날 수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한다. 거대 황새들은 어린 플로레스인들을 물어채 잡아먹었거나 잡아먹을 생각으로 하늘 높이 물어갔다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죽였을 수 있다. 물론 황새들이 플로레스인들을 잡아먹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다만 거대 황새들이 즐겨 먹었을 만한 거대한 쥐들과 플로레스인 어린이들은 그다지 크기와 무게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을 뿐이다. 주로 사체 청소부였던 이들은 경쟁할 만한 다른 대형 육식 포유류가 전무한 상황에서 섬의 하늘을 지배했다. 이들은 플로레스인과 거대한 쥐들뿐 아니라 아마 다 자라지 않은 코모도 왕도마뱀도 잡아먹었을 것이다. 이렇듯 플로레스인들은 어쩌면 섬의 다른 포식자들에게 밀려 서서히 사라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십만 년 동안 이 무시무시한 포식자들과 공존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 플로레스인들의 흔적이 딱 5만 년 전부터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다소 의미심장하다. 5만 년 전은 우리와 같은 생김새를 지닌 이들이 순다와 사울 묵은을 서서히 식민화하고 있던 때와 겹치기 때문이다. 5만 5천 년 전 순다 대륙붕의 저지대 해안을 따라 물고기를 잡고 맹그로브 습지에 연체동물을 먹던 일군의 호모사피엔스 수렵 채집인들이 조잡한 뗏목에 몸을 싣고 월리스 라인을 넘었다. 이들이 어째서 목숨을 건 항해를 시도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흔들거리는 바다 위 나무 조각에서 낮잠을 자다가 깜빡해버린 우발적인 사고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연한 사고가 곧 의도적인 항해로 탈바꿈하는데 그리 오랜 세월이 필요하진 않았을 거란 사실이다. 그들은
저 멀리서 보이는 구름의 패턴이나 자연적인 산불로 인한 연기 기둥, 그리고 아지랑이 속의 신기루들을 표지로 삼고 계속해서 섬들을 타 넘었다. 호모 사피엔스 수렵 채집인들은 그렇게 오늘날 월리시아로 불리는 군도 지역의 섬들에 차례로 도착했고, 그 섬들 중에는 어쩌면 플로레스인들이 아직 살고 있었을 플로레스 섬도 있었다. 플로레스인과 호모 사피엔스가 마주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이 섬에서도 매우 꺼림칙한 호모 사피엔스 현상이 재현됐다. 일군의 호모 사피엔스 수렵 채집인들이 발을 딛는 순간 그곳의 호미닌들이나 거대한 육상동물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멸종이 곧 호모 사피엔스의 잔혹한 학살 행위나 사냥감에 대한 경쟁 때문에 벌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기후위기가 자주 대안으로 제시되곤 한다. 그러나 지난 100만 년이라는 세월 동안 플로레스 섬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기후위기가 반복되었고, 호빗들은 그때마다 잘 버텨왔다. 어째서 호모 사피엔스가 침입해 들어왔을 개연성이 있는 시점에 그 5만 년 전의 기후위기만 버티지 못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기후위기를 버텼던 다른 유라시아 대륙의 많은 대형 육상동물들은 왜 호모 사피엔스를 마주치자마자 사라져버렸는지, 어째서 이런 안타까운 우연이 호모 사피엔스의 발자취에만 따라붙는지 현생 인류는 아직 그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 학살의 명백한 증거는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지만 플로레스 섬 호빗 실종 사건의 많은 정황 증거들이 호모 사피엔스를 가리킨다. 고의였든 과실이었든 간에 어쩌면 드래곤도 거대 황새도 화산 폭발도 아닌 바로 현생 인류가 사건의 진범일지 모른다. 인간이 나무에서 내려온 이래 수백만 년, 그러니까 99%에 달하는 기간 동안 압도적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택했던 생활 양식은 바로 수렵 채집이다. 그렇다면 이 수렵 채집은 정확히 어떤 삶을 뜻했을까? 우선 모든 식량은 수렵 혹은 채집을 통해 얻는다. 수렵은 곧 사냥의 다른 말이며, 채집이란 지역 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야생 자원을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친구인 강아지 말고는 그 어떤 동물도 키우지 않으며 그 어떤 식물도 의도적으로 기르지 않고 오로지 사냥하고 채집하고 낚시하는 삶, 다시 말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어떠한 유전적 개입도 하지 않는 전략,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에서 취하고 어떤 변형도 시키지 않는 삶, 우리가 상상하는 순수한 자연인의 생활 양식, 지구상의 다른 동물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 이것이 바로 수렵 채집인의 삶인 것이다. 그리고 인류는 지난 200만 년간 이렇게 살았다. 이런 삶을 내팽개친 지는 겨우 최근에 1만 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수렵 채집 사회는 옮겨다니는 소규모의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은 매우 넓은 지역에 성글게 분포했는데 인구 밀도는 대체로 여의도 한 개 면적당 1명을 넘지 않았다. 오늘날 32,905명이 사는 여의도에서 나 혼자 산다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건 수렵 채집 사회의 인구수를 꽤나 후하게 가정했을 때의 경우다. 실상은 여의도 10개 면적당 1명 정도밖에 인구 밀도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기에 여의도 면적이 10배 정도인 오늘날 송파구 인구수가 2024년 주민등록 통계상 65만 3,447명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우리는 수렵 채집 사회를 살던 조상들에 비해 65만 배 좁은 땅에서 얼굴 맞대고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이때의 수렵 채집인들이 여의도나 송파구 같이 거대한 지역에 한두 명씩 동굴에 틀어박혀 외따로 살아간 것은 아니다. 무리지어 사는 것이 홀로 살아가는 것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영장목의 짐승들은 아주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이 수렵 채집인들 또한 작게는 한 쌍의 커플, 많게는 8명가량의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아주 끈끈한 가족을 이뤘으며, 다시 그 가족들이 모여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150마리 남짓의 국지 집단을 이뤘다. 자그마한 이 무리가 수렵 채집 사회의 표준적 집단, 움직임을 함께하는 최소단이었다. 굳이 따지자면 사실 송파구 전체에 아무도 살지 않았을 확률이 더 높다. 대신 서울시 전역에 걸쳐 최소 20여 명에서 최대 200여 명가량의 수렵 채집인들이 살았을 것이다. 어쩌면 서울시 전역에 단 하나의 집단도 없었을지 모른다. 많아봐야 한둘 정도의 독지 집단이 무리지어 어떤 날에는 관악에서 물고기 잡고 어떤 날에는 송파에서 멧돼지 잡으며 서울 이곳저곳을 그때그때 옮겨 다녔을 것이다. 오늘날의 현대인이 2만 년 전에 한반도에 간다면, 사실 2만 년 전에는 한반도가 없긴 했지만 이때의 인류는 그야말로 천연기념물이었을 것이다. 하루 종일 서울시 전역을 헤집어도 사람 한 명 찾아보기가 힘들었을 테니까 말이다. 이 국지 집단은 대체로 부계적 공통성을 가진 집단이었을 것이다. 이 말은 곧 집단의 남성들끼리는 서로 가까운 혈족 관계이며 집단의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합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침팬지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의 경향을 갖는다. 한 집단의 수컷 침팬지들은 외부에서 흘러들어오는 수컷 침팬지는 살해하지만 외부에서 흘러들어오는 암컷 침팬지들은 마다하지 않는다. 수렵 채집 사회의 인간들도 마찬가지였다. 국지 집단은 다시 더 거대한 지역 집단을 이루는데, 이는 침팬지와는 구별되는 호모 속 인간들만의 독특한 면모였다. 만약 지리적 환경이 허락한다면 다시 그 무리들이 한 곳에 모여 500여 명가량
500명가량의 거대한 집단을 이루기도 했다. 이 500명가량의 집단이 호모사피엔스가 종 번식 가능 개체군을 이루는 최소단이었지만 사실 500명 집단이 오랫동안 모여있을 만큼 풍부한 식량 자원이 있는 곳은 지구상에 몇 군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십 명가량의 국지 집단들이 야생식물의 생장 주기와 짐승들의 이동에 따라 꾸준히 옮겨다니며 혼인을 위한 주기적인 회합을 가졌을 것이다. 수렵채집사회의 생활 수준은 이후에 등장한 농경사회의 그것에 비해 훨씬 나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설이다. 열대지방의 수렵채집인은 하루에 최소 4,000칼로리가 필요하다. 이건 섭취하는 음식뿐만 아니라 각종 도구, 그리고 간단한 옷가지나 주거지를 다 포함한 에너지의 총량이다. 열대의 고온 다습한 환경은 풍부한 식물 자원을 허용하기 때문에 열대 수렵 채집인들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식물에서 얻곤 한다. 반면 극지방의 수렵 채집인은 이것보다 최소 2배의 칼로리가 필요했다. 강력한 추위는 훨씬 더 두껍고 제대로 된 집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곳에선 식물 자원이 빈곤하기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동물, 특히 물고기에서 얻어야만 했다. 남자는 주로 사냥과 간단한 석기 만드는 일을 했을 것이고 여자는 식물 자원을 채집하고 음식을 만드는 일을 했을 것이다. 성에 따른 남녀의 역할 구분은 존재했지만 그리 엄격하진 않아서 상황에 따라서는 여자 사냥꾼이나 남자 요리사가 분명 존재했을 것이다. 이들은 최적의 환경에서는 하루에 4시간가량만 활동해도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확보할 수 있었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가 활동을 했다. 농경사회를 살며 땅의 메인 존재였던 대다수 농민들이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살았던 것과 비교하면 삶의 질 자체가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다. 그래서 과거 학자들은 수렵채집 사회를 원시의 풍요로운 사회라고 간주하기도 했다. 실제로 출토된 유골들을 발굴한 결과 수렵채집인들은 육체적으로 이후의 농경사회 구성원들에 비해서 훨씬 건강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수렵채집 사회가 늘상 풍요로웠던 것은 아니다. 이들의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은 자연이 허락하는 한 일시적으로 가능했던 것일 뿐이었다. 그리고 자연은 변덕쟁이였다. 또한 집단 내적으로도 인구 증가로 인한 주기적인 압력이 이들로 하여금 최초의 전쟁과 기근을 강제했을 것이다. 태어난 아이의 절반 이상이 15살이 되기 전에 죽었고 성인기를 거친 사람들은 대개 40살 전후로 세상을 떴다.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제거하는 풍습이 만연했다. 특히 어린 여자아이들이 고의적인 비속 살해의 주 대상이었다.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였다. 가장 약한 사람들을 예방적으로 제거하는 무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피 묻은 길은 200만 년 동안 이어진다.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계승해온 생활 양식이 곧 가장 인간적인 일이라면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인간적인 일은 바로 자기 자식의 존재를 지우는 일일지도 모른다. 수렵채집 사회의 교육은 농경사회와는 달랐다. 일단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하면 수렵채집 사회인들 또한 그 누구 못지않게 아이들에게 애정을 쏟았다. 수렵채집 사회의 어린이들은 농경사회의 어린이들에 비해서 훨씬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농경사회 어린이들은 부모에게 복종하는 법과 책임을 지는 법을 주로 교육받았지만 수렵채집 사회의 어린이들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했다. 아이들은 비참한 생계노동을 하거나 형제 자매를 부모 대신 양육하는 일 대신 주변 환경을 탐색하며 훌륭한 수렵채집인으로서의 자질을 선행학습한 것이다. 소년들은 주로 장난감화를 가지고 사냥놀이를 했고 소녀들은 야채를 채집하거나 조리하는 일을 하곤 했다. 겨우 3살에 토끼 같은 소동물 사냥을 시작하고 4살에 직접 불을 피우고 조리를 하며 5살이 되기 이전에 자기가 먹을 식량의 절반을 구할 수 있었고 6살이 되면 4분의 3가량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개입이 적어 보이는 이러한 교육 방식이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방치의 일종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 농경사회에 비해 수렵채집사회의 어린이들은 더 많은 부모 이외의 어른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수렵채집사회의 아버지는 농경사회의 아버지들에 비해 육아에 더 많은 도움을 주며 공동체의 노인들 또한 아이들에게 부족의 신념 혹은 영적인 무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 이 가르침 중에는 인류의 오랜 벗인 동물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언어의 발달과 함께 수렵채집 사회의 장로들은 무언가를 은유하는 것이 특히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벌꿀 길잡이새와 인간 부족이 맺고 있는 오랜 동맹관계는 협동하고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딱따구리목 벌꿀 길잡이새과의 총칭인 이 새들은 이름처럼 인간들을 벌집으로 이끈다. 인간들은 불을 피워 벌들을 쫓아내며 벌집 속에 꿀을 채취하고 그 부산물인 벌집은 나무 밑으로 아무렇게나 집어던진다. 그 벌집 속의 애벌레나 밀랍은 벌꿀 길잡이새의 식량이 된다. 탄자니아의 수렵채집인인 하드자족은 벌꿀 길잡이새와의 공생을 통해 꿀 채취량을 5배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전체 섭취 열량의 10%가량이 벌꿀 길잡이새의 도움으로 얻은 것이었다. 이렇듯 자연과 인간의 협력, 그리고 자연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협력 중요성은 어린 시절부터 매우 자연스럽게 배우는 가르침이었다. 수렵채집사회 구성원들은 이기적인 태도를 극도로 혐오했다. 이들에게 우연히 얻은 물건은 반드시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나
나무 위에 맺혀있는 열매들은 누군가가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물론 이들에게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어떤 감나무는 어떤 가족들이 대대로 소유한 감나무였고 누군가가 만든 수공예품은 그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있었으며 사후 부장품이 되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고 자신의 남는 음식을 나누어주지 않는 행동을 그 어떤 것보다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겼다. 이것은 단순히 이타적일 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태도였다. 고정된 소출을 기대할 수 없는 수렵 채집 사회에서 음식물은 쉽게 부패했고 이번 달에 운 좋은 부자는 종종 다음 달에 운 없는 거지가 되곤 했다. 만일 오늘 내가 굶주린 수렵 채집인에게 음식을 나누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이고 이들에게는 곧 살인 행위나 다름없었다. 미래에 굶주린 나 또한 어떤 음식도 못 받는다면 비참하게 죽게 될 테니까 말이다. 또한 그들은 평등을 중시했다. 이 사회에서는 모두가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권위를 동등하게 가진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대통령이자 헌법재판관이자 국회의원이자 대법관인 세상이다. 이들 수렵 채집사회 구성원들은 위계 질서에 대한 반감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집단 공동의 결정은 주로 다수결로 정해졌고 간혹 지혜를 가진 리더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는 단기적인 선출제 우두머리인 경우가 많았다. 간혹 어떤 단기 우두머리가 본인의 능력을 과신하며 집단의 영구적인 우두머리로 행세하려는 경우 구성원들은 간접적으로는 그를 조직적으로 조롱하며 따돌렸고 직접적으로는 마법을 걸어 살해하기도 했다. 우리는 거만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이 누군가를 죽게 할 것이다. 우리는 거만한 사람이 사냥한 고깃덩어리를 쓸모없다 조롱한다. 그렇게 거만을 죽이는 것이다. 칼라하리 사막의 쿵족 사냥꾼들은 그렇게들 말했다. 그들은 거만한 사람을 죽이는 의식에서의 죄책감마저 공유했다. 구성원 처형은 고슴도치가 될 때까지 독화살을 쏴갈기는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독화살을 쏘고 다 같이 그 시체에 함께 창을 찔러 넣어 확인 척살했다. 그러나 이토록 이타적이고 평등한 수렵 채집 사회는 동시에 극도로 폭력적이었다. 사실 아까 전 하드자족과 벌꿀길자비새의 공생에서는 한 가지 씁쓸한 뒷이야기가 있다. 하드자족은 벌꿀길자비새가 배부르게 되면 길자비의 빈도를 줄일까 염려했고 채취한 벌집을 나눠주는 대신 될 수 있으면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어 계속해서 길자비새가 굶주린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던 것이다. 될 수 있으면 협력하고 될 수 있으면 공유한다. 그러나 될 수 없는 경우 그땐 폭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 2020년대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함으로써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확률은 0.1%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신석기 시대의 한반도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최소 10%에서 많게는 25%에 달하는 신석기 한반도인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해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살다 보면 가까운 친척들 중에서 둘셋 정도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하는 것이다. 멕시코 국경지대의 오범 지역에서 밤늦게 수상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며 돌아다니거나 카르텔의 히트맨으로 소속돼 어둠의 생활을 하는 것보다 어느 수렵 채집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소 10배는 더 살해당할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 1961년 인류학자 칼 하이도는 잃어버린 낙원 샹그릴라로 불리곤 하던 어느 수렵 채집사회의 부족의 영역을 찾아갔다. 울창한 계곡과 비옥한 초록 평원의 그곳은 발견된 지 고작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였고 하이던의 눈엔 그곳에 살던 데니족은 그야말로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살인율을 보유하고 있었다. 데니족의 여자들 중 5손가락이 온전한 사람은 없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전쟁에서 희생된 전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의식에 희생되었기 때문이었다. 마을과 마을이 전투를 벌이면 한쪽 마을이 완전히 절멸되는 경우는 예사였다. 수렵 채집인들의 전투를 추측해볼 수 있는 증거는 매우 한정적이다. 어쩌면 고고학자들이 전투의 흔적이라 추측했던 몇몇 유물과 뼈의 흔적들은 사냥과 사냥으로 인한 상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몇몇 흔적들은 분명 인공적인 원인에 의해, 그러니까 같은 인간에 의해 발생했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하나같이 사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대인 폭력 사태의 빈도 또한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렵 채집사의 사냥감 중에는 분명 같은 인간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 이외의 동물들이 서로의 영역을 두고 다투는 것과 비슷했다. 수렵 채집사회의 인구 밀도가 극단적으로 낮다고 해서 자원을 둔 경쟁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데 특히 사냥감이 풍부한 강호기 지역처럼 풍요로운 몇몇 지역을 놓고 벌어진 경쟁은 극심했을 것이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인구 밀도 또한 여의도 하나 면적당 10명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높았는데 대부분의 수렵 채집사회에서 보여지는 0.1명에서 1명 수준의 인구 밀도에 비하면 지극히 빽빽했을 것이며 평균적인 인구 밀도 수준을 갖는 수렵 채집사회에서도 이러한 부족 간의 영역 권리는 매우 엄격하게 존중되었고 다른 집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유혈사태를 불렀다. 그것은 조상들이 머무는 신성한 공간을 범하는 것이자 한 부족의 식량을 약탈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곤 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수렵 채집인들은 식량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저 재미로 다른 부족의 여자를 납치하기 위한 습격을 일삼았다. 첫 동기가 무엇이 되었던
되었든 일단 한번 습격이 벌어지면 식량을 약탈하고 타 부족의 성질을 더럽히며 여자들을 납치해오는 일들이 복합적으로 벌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유혈극들은 수렵 채집 사회의 구성원들이 전부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심성을 지녔다든가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은 아니었다. 집단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체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가벼운 조롱과 구박을 들었고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 대개는 한쪽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훌쩍 떠나버리는 경우가 보편적이었으며 충돌을 회피하는 것 또한 이들에게 미덕으로 여겨졌다. 하이더는 데니족 사람들에게서 무사히 돌아왔고 그들에 대해 평화로운 사람들이었다고 회고했다. 분명 하이더는 부족 간의 유혈 사태나 무시무시한 매복 공격을 여러 차례 목격했지만 가까이서 본 데니족은 일상생활에서는 더없이 선량하고 차분한 사람들이었다. 화를 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고 언제나 노래를 불렀다. 데니족은 분명 평화로운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근처 타가리강 유역의 훌리족 또한 외부의 적에겐 극도로 잔혹한 반면에 내부의 친족들에겐 한없이 관대했다.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아마존 열대우림의 가장 고립된 전사부족에 녹아들었던 인류학자 나폴레온 셰그논의 기술 또한 이와 통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는 야노함의 원주민들에게 셰키라 불렸는데 인류학자답게 하도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녀서인지 시끄러운 꿀벌이란 뜻이었다. 훗날 셰그논이 보고 경험한 야노함의족 또한 마을 사이의 전쟁은 극단적으로 잔혹했으나 가장 폭력적인 부족 구성원들이 할지라도 부족 내부에서 벌어진 갈등은 지극히 평화로운 과정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차피 먹을 것은 다른 지역에도 널려있고 아마 공동체 내부의 일로 어쩌다 살해당한 사람들은 대개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불쌍한 사람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배우자의 불륜 관계를 목격했기에 그 상대를 죽이는 경우가 있겠다. 수렵 채집 사회는 성적으로 열려 있었다. 우리는 흔히 불륜이라고 여기는 것을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딱히 윤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친근하게 노는 것을 두고 분노하는 구성원을 조롱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수렵 채집 사회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의 상당수가 이성 문제의 원인을 두고 있다는 점은 무언가 의미심장하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에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감정의 충돌은 곧 갈등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어떤 감정과 갈등은 현대인들도 공감할 수 있겠지만 분명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서 비롯된 현대인으로서는 불가해한 갈등의 원인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피어난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한다는 사고방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크게 지지받지 못하지만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아니었다. 다시 말하자면 현대의 살인 사건은 그 자체로 예외적이지만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갈등 해결의 최종적 수단으로 쉽게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사냥한 고기를 나누는 데 인색해하며 항상 마을 사람들과 갈등을 빚던 어떤 뛰어나지만 오만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두루 갖춘 수렵 채집인이 우발적으로 분노해서 누군가를 때려 죽였다면 그 집단의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일로 어린 개체를 때려 죽인 이 황당한 녀석에게 분노했을 것이다. 나이든 원로는 마을 사람들을 한데 모아 처벌의 수위를 다수결에 붙였을 것이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죽여 마땅하다고 소리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형벌은 너무 가혹하다고 고개를 가로젓는다. 투표 결과 그냥 이 불쌍한 범죄자를 이 땅에 내버려 두고 다음 정기 이동을 조금 서두르자는 결론이 나왔다. 그 다음날 아침 이동하기 위해 일찍 일어난 몇몇 사람들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다. 버려질 운명이었던 살인범이 기괴하게 몸이 비틀려 죽어있는 채로 발견된 것이다. 마을의 원로 할머니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 나쁜 짓을 해서 그런지 나쁜 마법에 걸려 죽은 모양이다. 이동을 서두를 필요가 없겠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결정에 불복하던 전날 밤과 다르게 조금은 진정됐는지 차분해 보였고 마을 구성원 모두의 암묵적 동의 속에서 사건의 공소권은 사라진다. 수렵 채집 사회의 정의는 대개 이렇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하고 징역을 보내는 대신에 말이다. 물론 이런 집단 내부의 폭력은 매우 드문 일이었을 것이다. 어렵에 의존할수록 내부 폭력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대체로 수렵 채집 사회에서의 폭력은 서로 다른 집단 간에 벌어지곤 하는 외부전의 형태로 표출되는 경우가 더욱 흔했다.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현대사회는 시간이 곧 금인사회다. 그런데 약속 시간에 매일같이 늦는 사람들이 있다. 때로는 1시간 이상 늦기도 한다. 이들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무례한 소리를 듣는다. 이들은 말 그대로 무례합니다. 시험은 일상 벼락치기에 잠이 들 때면 아침을 세운 이루지 못한 계획이 아른거려 눈물 흘리기를 반복한다. 남들은 약간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이 이들에겐 매우 복잡하고도 거대한 일이다. 흥미가 있는 분야에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집중력을 보이지만 새로 시작한 일은 늘상 용두사미에 끝맺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그 이전의 이슈는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까맣게 잊어버리며 마침내는 인간관계마저 파국에 이르기도 한다. 이들은 남들이야 당연하고 본인들 스스로도 대체 자신이 왜 그러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쯤 되면 정말 뭔가
이 사람들만을 탓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 사람들은 분명 자기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한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어떤 것을 습관화해도 여전히 삶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거나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남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노력을 늘상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남들이 강박이라고 여길 만큼 빼곡한 계획을 종이에 항상 적고 있거나 내가 그걸 어디에다 뒀더라 가 입버릇인 이들은 바로 ADHD 환자들이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앓는 사람들은 종종 근대 산업화 이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ADHD가 발현될 수 있는 유전적 조건을 지녔다고 해서 모든 이가 스스로의 장애를 의식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에 따라 현대사회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도 있다. 다만 편의상 ADHD적 조건을 타고난 사람을 지금부터 ADHD로 통칭하겠다. 엄격히 통제되는 시간 개념, 체계적인 지식의 습득과 응용 등 현대사회에서의 많은 핵심적인 인간 활동들이 분명 ADHD의 특징들과 마찰을 일으킨다. 근데 신기한 사실은 이 ADHD의 핵심적 원인이 바로 유전이라는 것이다. ADHD의 유전 확률은 80%에 육박하며 정신질환 중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전되는 축에 속한다. ADHD가 무엇 때문에 발병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합의가 없다. 다만 도파민 수용체 유전적 이상이나 전두엽 기능 이상 혹은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과 호르몬 문제가 원인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그렇다면 살아가는데 이렇게 불리할 것 같은 특성이 어떻게 사라지지 않고 대를 이어 내려주었던 걸까? 현대인 중에서 잠재적 ADHD 환자는 전체 인구의 최대 20%가량, 무려 5명 중 1명이 ADHD거나 적어도 그 경계에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보수적으로 잡는 경우 5%가량이라는데 역시 적다고는 할 수 없는 비율이다. 무엇보다 살아가는데 불리한 형질을 가진 사람이 지금까지도 이토록 많다는 게 이상한 일이다. 하지만 살아가는데 불리했다는 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만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만일 이들이 들짐승을 사냥하고 야생식물을 뜯어먹는 전근대의 수렵채집 사회를 살았다면 ADHD 환자들의 특징은 어쩌면 훌륭한 미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들의 산만함은 사냥 도중 위험한 포식자를 만났을 때나 갑작스러운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 다른 애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중의 대상을 전환하게끔 했을 것이다. 교실에서 선생님의 지루한 수업을 무시하고 창밖에서 날아다니는 새들을 관찰하곤 하는 아이들은 오늘날 수업 분위기를 흐리고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집중력 부족한 문제아 취급을 받지만 원시 윌림의 수렵 집단에서는 누구보다도 미세한 소리와 흔적을 잘 알아차리는 뛰어난 척후로서 활약했을 것이다. 본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그룹을 여러 차례 위기로부터 구해내기도 했을 것이다. 오늘날의 세상은 위험 요소가 너무나도 적고 사회는 안정적이다. 누구나 오랫동안 인내하며 자신을 갈고 닦으면 빛을 볼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세상이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과거는 가혹하고도 변화무쌍했다. 자연의 변덕을 부리고 포식자들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세상이었던 것이다. 하루에 몇 시간씩 땡볕에서 농작물을 관리하거나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는 능력이 이들에겐 없었고 필요하지도 않았다. 반면 하루에 10시간씩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TV에 나와서 박수를 받지만 사냥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못할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 꿀벌집을 채취하는 데 집중하다가 그만 천천히 다가오는 곰의 발소리를 듣지 못했을 테니까. 물론 이것은 가정일 뿐이다. 오늘날의 모든 ADHD가 수렵채집 사회에 뛰어난 사냥꾼이거나 훌륭한 리더는 아니었을 것이며 고도의 인내와 유연한 집중 조절 능력을 가진 전형적 농부가 무작정 쓸모없는 존재였던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모든 것은 단지 비율의 문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오늘날 RPG 게임에서 파티를 짜는데 패치에 따라 적절한 직군 분배가 필요하듯 적절한 ADHD 구성원과 농사꾼의 비율은 언제나 이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변해왔을 것이다. 단지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효율적인 ADHD 구성원의 비율이 농경사회나 오늘날의 현대사회에 비해 높았을 뿐이다.